네, 지금 여돈 네. 앵커가 뛰어오셔서 아이고 그새를 못 참고 네. 광고가 끝났네요. 뭐 원래 또 그 송출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칼같이 지켜야 되는. 자, 이번엔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웅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빛의 속도로. 영광입니다. 네. 연간 전망은 다 끝나셨나요, 이제요? 아, 이 마음속으로 늘 끝내고 있죠. 아, 그렇군요. 마음속으로는 끝내셨고 실제로 마무리는 뭐 한 네. 11월쯤 돼야지 11월 말쯤 돼야지 끝나는 거죠? 네, 네, 확인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우스뷰를 내지는 않으니까요. 네, 하우스뷰 나오면 잘 맞춰서 다 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아, 항상 또 여러분. 메리츠증권은 모토가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로 말한다라는 거를 센터장님이 그쵸. 항상 강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배울 게 많은 리포트가 이 메리츠증권에 항상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만 달리기가 더 빨랐어도 그 여돈 앵커가 30위안 알아봤었잖아요. 네네네. 대체로 이제 시급으로 따지면은 한 5천 원 중반 정도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러면은 뭐 5천 원, 뭐 시급 5천 원이면 뭐 우리보다 한참 낮은데 그쵸.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중국 기준으로 최저 시급을 찾아보니까 한 2유안 정도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는 높은 거네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준다. 네. 그만큼 이제 뭐 채용 사항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겠죠. 사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중국도 더 다르지 않다. 조금 더 네, 돈을 그러시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김웅 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볼 때는 저는 자료를 일단 보고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밤에 새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 랩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현재 국면하고 가장 유사했던 국면이 언제였을까를 고민해봤고, 그리고 이제 정책 주체라고 하면은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할 텐데, 그 정책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걸 엿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단서를 좀 더 얻을 수가 있고 대응하기에도 좀 더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트로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뭐 사실 그 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사실 연간 전망 준비하면서 가장 네.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게 네. 80년대 초였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네,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 응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KB도 그렇죠. 그랬고 NH 모든 증권사들이 80년대 초반에 대한 연구 자료가 네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나신 오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이제 탐독을 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부장님이 딱 그 네.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정말 오늘 또 한 수 선생님께서 배우고 많이 가겠구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그래서 게 많을 테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네네. 이 80년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네네. 그 시작부터 네.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렇게 이렇게 훅 들어갈까요? 양과식으로 가죠, 네. 양과식.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왔던 거에 이제 공급단의 충격이 먼저 있었고 그렇죠. 네. 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러시아라고 하는 바로 이어서 이제 전쟁을 터뜨려 주면서 근데 이게 약간 80년대랑 데자부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때 그 문제가 됐던 게 70년대에 있었던 1, 2차 오일 쇼크가 에너지 민족주의에서 이제 발동이 됐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민족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에너지를 무기로 하는 전쟁이 발발이 됐고 그에 인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과 유사했던 국면들이 다른 그 주요 국면들을 잘라서 봤을 때 많지는 않더라고요. IT 그렇군요. 버블이라든가 금융위기는 또 다른 그 버블이 터지면서 생겼던 거지 비용에 의해서 또는 뭐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전쟁에 의해서 이게 크게 촉발이 됐다고 얘기하는 좀 애매한 국면들이 있어서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것처럼 저는 오늘 80년대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 80년대 주목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아시고 미리 질문하셨는지 놀랍네요. 예. 그 저는 이제 자료 들어오기 전에 또 보시니까요. 많이, 많이 네네네. 봤고 최근에 이제 타사 리포트들도 이제 저 역시 자료 쓰기 전에 네. 많이 네. 찾아보게 되거든요. 여기 뭐 그 김효진 연구원부터 네. 시작을 해서 보게 되면 요즘 참 많이 이제 요 상황에 대한 것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과거와. 해주시는데 네네네. 정말 역사 속에서 배울 만한 교훈이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우리 김웅 부장님의 시각에서 보는 내용도 또 얼마나 또 다른 시각과 변별력이 있을지 제가 봤을 그런 내용을 때는 조금 우리 볼 김웅 필요가 있을 것 부장님이 같아요. 센터장님과 함께 이렇게 대면을 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어려우신 부분이 전혀 그렇지 예, 않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부담되죠. 예. 아닙니다. 부담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출연하신 분의 의견을 아, 리스펙트 그럼요. 해주시는 그럼요. 분이시니까 우리 부장님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꼭 지도 교수님 앞에서 논문 발표하는 느낌 그런 거 있죠. 아닙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지금을 네네. 비교해 본다. 그러니까 과거와 사실 그때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런데 이런 상황이 다르고 이런 게 네.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 네네네. 좀 따져 볼까요?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경기와 주가는 항상 동행하진 않으니까 괴는 같이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왜 똑같이 금리가 올랐는데 왜 똑같이 물가가 올랐는데 또는 내렸는데 네. 주가의 흐름은 미묘하게 달랐을까 또는 완전하게 흐름이 달라졌을까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제가 이제 주목했던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네. 네네. 먼저 70년대부터 가보겠습니다. 70년대를 보는 이유는 80년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번이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향후의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도 향방의 물가는 적어도 물가는 많이 달라질 텐데 그랬을 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또 유사한 형태로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보면은 이때 이제 닉슨 쇼크라고 하는 게 먼저 있었고 닉슨 쇼크는 이제 달러 금탄 폭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지만 그때가 이제 4차 중동 전쟁 일어나고 나서 수입품 관세에도 부과를 하고 물가와 임금도 동결을 하고 그래서 쇼크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여기 이제 차트를 봐주시면은 노란색으로 보면 이 노란색이 미국의 헤드라인 CPI입니다. 근데 헤드라인 CPI가 닉슨 쇼크 이후에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의외로 물가는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억제를 했기 때문이고 근데 그러한 충격들이 누적이 돼서 4차 중동냉전 터지고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 73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노란색 차트가 위로 쭉 튀고 당연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함께 올리게 되면서 종국에는 빨간색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는 네.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때 이제 벌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잠깐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에너지 가격에 의해서 물가가 자극을 받아서 경기 침체가 유발됐던 금리 인상이 야기되고 유발됐었을 때는 원인이 되었던 물가랑 금리가 꺾였을 때 지수가 바닥을 잡고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더라.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가 제가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센터장님 질문 주셔서 제가 처음에 좀 당황을 했던 이제 폴 볼커 시즌 1 국면이죠. 예, 폴 볼커 의장이 79년 8월 6일 날 취임을 하셔서 오시자마자 바로 뭐 기준금리 9% 올렸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근데 그 직전의 상황이 앞서 있었던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벌어져 있던 2차 석유 파동이 벌어진 다음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물가 상승률이 앞서부터 78년부터 79년까지 쭉 올라가는데 차트가 굉장히 완만해 보이지만 실제 수치는 6%였던 인플레이션이 14% 중후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그림이 3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엄중해서 폴 볼커 직전 연준 의장께서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하시고 옷을 1년 반 만에 벗고 바로 폴 볼커 의장이 긴급히 투입됐던 그런 상황이 이때가 있었고요. 이때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폴 볼커 의장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금리 올리고 주가는 많이 빠졌죠. 그리고 물가가 바로 안 잡힙니다. 물가가 바로 안 잡히고 이때 이제 그 신용 통제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그 이후에 신용 통제라고 하면은 행정 명령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서 그 미국 GDP의 70% 기여를 하는 성장률의 70% 기여를 하는 신용으로 그 외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소비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대출도 마음대로 못 일으키는 네. 못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이게 이제 꺾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 기준금리 자체도 폴 볼커 의장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였어요.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음력 넣어서 4개를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게 기준금리가 크게 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크게 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한 국면들이에요. 네. 이 국면마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경제 상황에 맞게 나름 연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두 번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조차도 물가 상승률은 꺾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요를 급격히 통제하는 쪽으로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상황 전제가 에너지 쇼크가 더해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물가 상승률과 지금의 물가 상승률 절대 레벨이 너무 다른데,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쨌거나 다른데 단순 비교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의 잠재 GDP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잠재 GDP 성장률이 4, 5%, 6% 이렇게 될 때였고, 지금은 그보다 못 미치는 2, 3% 레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갭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대응이 지금 적용됐을 때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오일 쇼크 이후에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게 그 미국은 지금 2019년부터 생산량 측면에서는 전 세계 1위 산유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유럽에다가 아시아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에너지 수출 대국으로 거듭나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또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오펙 국가 6개가 1차 그 오일 쇼크 때만 해도 6개 오펙 회원국이 우리가 3달러에서 5달러로 원유 가격 올릴 거야라고 하면 바로 그게 올라갔었고, 2달 만에 4달 만에 이걸 200% 올리겠어라고 했을 때 올라갔었고, 이제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었는데 3달러가 종국이 11달러까지 1차 오일 쇼크 때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처럼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자기네 카르텔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주도해서 할 수 있었던 국면과 현재는 좀 달라 보인다. 오히려 CPI 관련해서 협조를 얻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그 명목 CPI, 콜 CPI 할 것 없이 78년부터 82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6% 6% 넘어서 올라갔던 게 다시 6% 언더로 떨어지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올해가 안 걸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장표를 넣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 상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처럼 지금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게 맞고, 그에 따른 경기 충격이 있겠지만 수요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시 앞전 그 차트 좀 되돌아가서 보여드리자면, 이때는 주가 하락이, 빨간색 주가 하락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경기 침체로까지, 그 두 번째 경기 침체는 더 길었어요. 그때는 대부조합 파산 사태 1차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더 길게 이어졌었는데, 이러한 충격으로 끌고 갈 만큼의 금리 인상을 여러 번, 정말 4번이나 이렇게 액티브하게 연준에서 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잘 잡으면 그 다음에 이어졌던 80년 중반 이후에 그 두 번째 대부조합 사태 터졌을 때는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컸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1차 때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3년, 87년 이 구간도 가져온 것은 이때도 에너지가 엮여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는 그림이 있었고요. 미국이 사우디한테 석유 생산을 확대해 주세요라고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요청을 했고, 사우디가 협조를 해서 명목 CPI는 이렇게 꺾이고 코어 CPI는 별로 안 꺾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오히려 인하해 가면서 굉장히 호황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었던 국면이 이 국면이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 이처럼 만약에 지금의 경제 상황이 유동성은 풍부하고 글로벌 수요가 아주 그렇게 크게 그 죽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난하게 국면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펼쳐질 환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엿보아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87년, 95년 여기는 이제 뭘까요?
3초 이상 못 예, 치는 분들 여기가 사고입니다. 그거예요. 여기도 이제 아주 빨간색 차트 주가 차트가 잠깐 꺾이면서 금리 침체기에 돌입한 적이 있는데 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저때 있었고 그때 유가가 또 2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5달 만에. 그런 충격이 있어서 이제 노란색 인플레이션이 잠깐 3%대가 4%대가 이제 6%까지 잠깐 오르기도 했지만 그거 짧게 끝나자마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과하고 물러났었기 때문에 그거 종료되고 나서 바로 물가 금리 꺾이고 지수 반등하는 그림이 여기서도 나왔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IT 버블하고 이제 그 비교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 워낙 기술주들이 네. 깊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네네. 이 IT 버블 때와 네. 의견을 좀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도 나스닥 차트를 앞에는 다우존스 차트였고요.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5,000포인트가 1,000포인트 초반까지 이제 갔던 것 그래서 그때의 충격이 굉장히 크고 금리가 얼마나 무섭게 테크주들한테 작용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들 다른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구루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때 이제 망에 넘어졌던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해당되는 생태계가 충분히 꼽히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을 시작했던 분들이 제대로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지 못한 채로 이제 부도가 났던 매크로 환경과 거기에 이제 더해서 여러 가지 이때만 터진 거 제가 쭉 이벤트를 정리해 드리는 게 깊이 안 들어가도 딱 보시기만 해도 느낄 수 있는 게 앨런에게 부정 스캔들이라고 하면은 앨런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저 때만 해도 7대 기업에 꼽히고 천연가스 기업으로서 굉장히 대기업인데 통신 쪽까지 사업망을 문어발 확장을 하던 그런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었고요. 그 기업이 회계부정 스캔들을 이리 겪고 우리로 치면은 5대 그룹에 들어가는 중심 기업이 뭐 모기업이 회계부정으로 파산을 하게 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거기와 맞물려서 월드컴도 엔론과 이제 회계부정 거래를 같이 통신 부문에서 했었는데 네. 같이 파산을 하고 월드컴 또한 이때만 하더라도 스프린트를 인수하려고 시도했을 만큼 외형적으로는 규모를 많이 키우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 참여를 많이 했던 자금을 많이 펀딩 받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무너져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01년, 2002년, 2003년에는 또 2001년 9월에 이제 9.11이 테러가 있고 나서 미국이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간과 이라크 두 차례 전쟁을 일으키고 특히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무려 미국이 8년을 걸게 되는데 승리 선언은 불과 전쟁 일으키고 이제 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출이나 정부의 부담은 많이 이제 길어지는 상황이 펼쳐졌던 그 엄중했던 상황과 지금을 단순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전쟁에 연관이 돼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면서 재정 소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재정은 재정대로 건전하게 유지를 하고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쥐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처럼 길게 장기 침체 늪으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크레딧 리스크는 당연히 이제 펼쳐졌었고 한데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을 저는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게 본다. 혹시 센터장님은 뭐 저기 약간 저하고 의견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까 그 장표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네네네. 부장님께서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네. 물가가 좀 빨리 네. 안정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네. 갖고 계시고 저는 약간은 거기에 있어서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강도의 차이에 대한 부분인 것 네. 같은데 혹시 그 물가 네. 안정이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라면은 네.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기 침체 위험은 제한되었는데 지금 뭐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게 해소되면서 진정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진정될 거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센 소장님은 네네. 반면 물가의 네. 안정이 좀 더뎌지고 그럼 경기 침체도 저도 이제 자료 내용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이 네네. 80년대 초반에 미국 경제가 보여줬었던 침체 유형이 이중 침체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1차 충격을 받고 약간 경기가 회복되다가 네. 다시 또 경제가 그렇죠. 재하강을 했었고 네네네. 그때 재하강할 때 나타났었던 문제가 고용 상황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은 조금 더 신중한 입장에서 의견을 보고는 있고 네. 네네. 이제 그 유형 침체 충격에 대한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네네. 그 저점을 터치하는 시점에 대한 시각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저는 부장님의 그런 부분에서 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물가 안정을 이 조기에 이루어질 거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네네. 이제 좀 이 문제 인플레 문제를 어떤 형태로 해결해 나갈 건지 그 의견을 네네. 조금 더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해가 더 잘 될 네. 것 같아요. 인플레를 저희는 이걸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플레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에너지하고 푸드였는데 푸드야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푸드를 이제 농작하기 위한 지대도 많이 올라갔고 임금은 거기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내려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자 물가 앤드 소비자 물가로까지 이어져서 쭉쭉 내려가는 그림은 당장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에너지만 하더라도 전체에서 한때는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에너지 가격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었던 그 기여를 했었으니 그것만 꺾여도 그 3분의 1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YOY니까 임금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나면 여기서 더 올리지만 않는다면 이쪽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그 임금에서 그렇죠. 비롯된 그 스파이럴들은 자연적으로 잡히는 그림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는 나올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적으로 꺾이는 것 대비 이거 제가 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작년 10월부터 CPI가 헤드라인 CPI가 6% 넘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YOY라고 하면은 결국 올해 4분기부터는 전년 기고 효과를 조금은 받을 수가 있는 그 시점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7% 8% 넘어가기 시작했던 건 올해 이제 1, 2월이니까 그 국면부터 내년 초부터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과 같은 집값이 생각보다 빠르게 집값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그 잡 오프닝 숫자도 줄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외로 빠르게 잡힐 가능성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매경 지식 포럼에 네네네. 갔다가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었던 멘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인플레이션이 공급 부족에서 시작됐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연사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음. 생각보다 우리는 초과 수요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네네네. 수요를 우리는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가 늘어났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네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제 사람을 못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이 휴대폰으로나 이 PC로.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비를 엄청 씀씀이가 커졌어요. 그게 지금 이제 물가에 반영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간과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견도 갖고 계신 거죠? 네네. 그 부분도 당연히 이제 그 자료에도 넣어놨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섞여 있지만 이게 이번에는 비용단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견인했던 인플레이션이 함께 물론 시차는 좀 있었습니다만 어디가 더 주도를 했느냐는 시차는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현재는 수요 쪽의 요인이 좀 더 강한 상황으로 강하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좀 그 메인 시나리오는 쿠셔스하게 봐야 된다. 수요 견인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최 센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디게 잡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통화하면서 이제 의견 나눌 때 인플레이션이 CPI가 항상 지수가 우려를 선반영해서 빠져 있다면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그걸 너무 기대해서 지금
주가 오히려 지금은 너무 기대해서 지금 선반영한 주가가 반등해 있는 국면인데 그렇죠. 이럴 때는 네네. CPI 쇼크도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이번 주도 네네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발표되니까요. 목요일 날 그렇죠.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인플레 정책에 대해서 네.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네네네. 이제 앞으로 네. 정책적인 지원 사계가 어떤 네. 것이 나올 건가 이런 것도 사실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내용들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를 좀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역사를 가져오진 않았고요. 네. 제가 최근 의회조사국에서 네네. 예, 나왔었던 내용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는 제가 케이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네. 시간도 그렇고 제가 지금과 같다고 보진 않으니까 금융위기 금융위기 쪽에서 한 가지 볼만한 것은 네네. 주가의 진바닥을 만들었던 게 2008년 11월 19일 날 G20 정상회담을 그 워싱턴에서 해서 국제 공조 체계를 협약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이듬해 3월 9일 날 다시 더블 딥 형태로 주가 빠졌을 때 진바닥 만든 게 중국의 경기 부양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재정 적자 규모를 9배로 늘려서 우리 어쨌거나 경기 무조건 살릴 거야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결단이 있고 나서 그때만 해도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G2가 다 협의하고 나머지가 다 따라가는 공조가 확보되고 이게 나가게 됐는데 지금 저희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관심이 조금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요? 예. 중국 이번에 주가 올라올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셧다운을 최근 일주일 보름만 되돌려 보면 중국 셧다운을 한다 만다 그게 11월 초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난주 목금에도 주가가 막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튀었었는데 그렇죠. 네네. 그리고 토요일 날 아니더라 아닌가벼 해서 사실 오늘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그 기대는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차피 시진핑 주석이 얻을 건 다 얻은 상태에서 네. 원래 왕권을 확립하고 나면 민심을 이제 어루만져야 되니까 그런 그 제스처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그게 내년 전인대회 할 때쯤 2월이나 3월이나 언제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전에 2008년 지금과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도 내심 네네. 부장님께서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 시나리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도 베스트 시나리오를 베스트 말씀드리고 시나리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국주들 움직이는 게 되게 네. 기대를 갖게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중국만 바라보고 그러진- 있기에는 워낙에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좀 당한 게 있죠, 상처를 또. 받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이제 그쪽에서는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럼요. 네. 플러스 그런- 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어찌 보면. 우연히 맞으면은 이번에는 맞았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김용 부장님께서 그러면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은 인플레를 촉발했던 그 원인과 그에 따른 네네. 대안에 대해서 네. 좀 하나씩 이게 뭔가 네네. 고리를 엮어서 풀어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볼 텐데 네네. 뭐부터 볼까요? 제가 개인적인 그 부족한 지식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보다 훌륭한 의회조사국, 네. 미국 의회조사국의 레포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10월 초에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의회가 정부에서 정책으로 낼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을까를 제안하는 그런 레포트였는데 인플레이션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다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고 인상이 네. 깊었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 차질이 지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일 맥락에서 그랬기 때문에 수요 또한 제한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면 공급이 준 것만으로도 원래는 경기가 진짜 안 좋으면 팬데믹 때 정부가 안 도와줬으면 돈을 안 풀었으면 같이 공급과 수요 적어도 밸런스가 깨지진 않았을 수가 있을지 그렇겠죠. 모르겠는데 지금 수요는 지켜주고 공급은 어쩔 수 없었으니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거라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를 낮추려면 공급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이건 너무 먼 얘기니까 수요 제약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바라봤을 때 2020년에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플레의 잠재 원인은 무엇이냐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공급망이 풀린다는 시장의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도 그 기업인의 60%는 공급망이 정상화 곧 될 거다라고 믿지 않는다. 이 얘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본인들의 경영 계획 플랜을 짜고 좀 더 보수적으로 뭔가를 하게 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의회조사국에서 네.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그렇죠. 조언같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죠. 네. 무역도 다시 그러니까요. 이제 풀어서야 되고 관세는 낮아야 이제 인플레이션에 낮춘 데 도움이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 감소는 이거는 구조적이다. 이게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아, 단순하게 그렇죠. 일시적으로 네. 쉬시는 게 아니라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적정 노동 그 연령대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돌아오시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톤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함이 오래 갈 것 같다. 임금 상승은 어차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너 좋고 나 좋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안 통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통화 공급은 이미 올해 2월부터는 과거 평균적인 수준의 그 M2 증가율만 보이고 있으니 통화 공급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고 있는 풀어놓은 돈들이 좀 풀려서 어떤 역할을 과거엔 했는지 몰라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과 수요가 임금 상승과 높은 저축률이 이연된 소비로 이루어지면서 너네가 수요를 지켜줬잖아. 그 지원금을 뿌리고 그랬으니 의회 당신들이 그렇게 수요를 유지시켜 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금리도 인플레이션율이 이만큼 높으면 적어도 인플레이션율을 잡겠다고 한다면 실질금리만큼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율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가속에 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방해 요인으로 잠재 요인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대안을 내고 있는 게 재정 지원 크게 줄여라. 크게 줄여라. 여기 시그니피컨트 리덕션이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예, 뭐 빠르게 크게는 아니었지만 알아서 잘 크게 줄여라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차 대표 축소는 하고 있지만 늘려놓은 8.9조 달러가 너무 규모가 커서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고 대신에 그만큼 시중 통화는 당분간 풍부할 수밖에 없으니 금리를 좀 빨리 많이 올려라.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리메인 그 unusually low하게 그 유지되고 있으니 이거는 적어도 정상화는 빨리 시키는 게 맞지 않니?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 확대는 당장 대안이 될 수 없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만약에 니네가 인프라 공급 정상화하겠다고 투자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안 그래도 노동이 타이트한데 그 노동 분배를 여기로 또 놓으면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구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잊어. 이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원금 지급은 수요 견인 인플레를 심화시킬 따름이니까 초과 수요를 더 심화시킬 거니까 이거 빨리 끊어. 아 이것도 재밌는 거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서 저 아까도 또 놀란 거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의회 보고서에서 연준이 내는 이제 연준이 1년에 5월달, 11월달 이렇게 내는데 이 금융안정 보고서는 모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다 냅니다. IMF도 내고 한국은행도 이제 내는데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이게 업데이트됐다라고 이호석 이사님이 이렇게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만한 내용, 저도 참고할 만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으니 그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연준은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레버리지 금융 부분의 레버리지하고 자금 도달 위험을 이 레포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앞서 우리랑 어떤 그 비슷한 과거의 국면이 있었는데 그 국면에서 지금 정책을 실행하는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엿보고 단서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 레포트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4개 분야를 봅니다. 이 금융안정 보고서는 에셋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 자산 가격 어떻게 지금 변동했는지, 그 다음에 대출 환경 어떻게 지금 대출 주체들이 대출 받아서 어떻게 쓰고 있고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인 더 파이낸셜 섹터 금융 섹터에서 이제
레버리지 얼마나 또 과하게 일으켜서 금융위기 때와 같은 사단을 벌일지 안 벌일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점인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펀딩 리스크 자금 조달을 기업들이 제때 할 수 있을지 그 자금 조달하는 출처는 건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뒤에 두 번째 금융 섹터의 레버리지하고 자금 조달 위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자산평가 부분입니다. 요지는 가격 빠진 거 알겠는데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거 아니고 우리가 정책 펼치는데 아직 문제 없어. 이런 톤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위험 자산 가격은 비우호적 전망과 금리 인상 영향에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그래봐야 주식회사채 위험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만한데 아직도 비싸. 아직 정책 펼쳐도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톤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채인데요. 회사채는 지금 뭐 트리플 B, 하이힐드 두 개 그 레벨 자체가 금리 자체만 보면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밴드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스프레드를 보면 스프레드 상당히 자체는 안정돼 있네요. 안정돼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감안하면 이런 스프레드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평이고 주식도 많이 빠진 것 같지 그러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다지 그렇게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대비 상대 매력도가 주식을 이제 너무 10년을 매력적이다. 채권하고 이제 상대 비교한 요 차트인데요. 아직 그 매력도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 진짜 주식이 정말 폭망했으면 이 차트가 저 위로 날아가 있어야 되는데 채권 대비 훨씬 매력적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차트 그냥 쏘쏘하게 이거는 제가 받고 있는 그림 아닐까 느낌 아닐까 이런 톤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차트를 넣은 것 같아요. 레포트에서. 그리고 물론 얘기도 그렇게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아주 높죠. 왼쪽 차트 보시면은.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 감안한 밸류웨이티드라고 하는 파란색 차트도 금융위기 때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견조하다.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견조함을 가지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성이 좀 떨어진 부분은 눈에 띄긴 한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차트가 상업용 부동산의 네. 연간 그 볼 수 있는 수익률인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네,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준이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 그 수익성이 떨어졌으니 강화했잖아. 그러면은 덜 위험한 거잖아. 이미 높였네 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산 앞서서는 이제 에스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을 한 거고 기업 가계부채 쪽을 모니터링해 봤더니 이건 다 양호하네. 이 결론입니다. GDP 대비로도 그 절대 규모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고 하는데 기업들의 이익도 올랐는 바람에 이자 부상 비율도 과거 대비 높고 그리고 오히려 신용 불리한 기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했더라. 그리고 가계부채 또한 GDP 대비 과하지 않고 오히려 우량 신용제약에 집중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 빠르게 좀 차트 넘어가 드리면요. 문제 없다는 거니까 보시면 기업과 가계부채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얇은 선이 저게 가계부채예요. 근데 가계부채가 한때는 비교도 안 되게 기업부채보다 높았다가 지금은 기업부채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GDP 대비 비율이긴 합니다만 낮은 수준에 안정되어 있다.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위험부채 순발행이 빠르게 많이 줄었더라. 그러면 위험부채 발행이 줄었으면 위험에 노출되는 익스포저도 당연히 적은 거지 라는 톤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이거는 차트가 제가 작업하다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레버리지론 부도율은 이자 보상 비율은 높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레버리지론 부도율은 역사적 밴드. 이게 이제 차트 하나일 때 이렇게 박스 그려보면은 아랫단에 몇 개 걸리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역사적 밴드 하단에 지금 레버리지론의 부도는 안 나고 있다.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과거 비하면 그 평소 때만도 못해 아직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신용 등급, 프라임 등급은 당연히 이제 그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이고 니어 프라임은 프라임보다는 좀 떨어지시는 분이고 서프라임은 프라임에서 상당히 먼 분이신데 지금 보시면 두 개 차트 모두
과거 히스토리컬 밴드를 그리지 않더라도 네. 과거 평균보다는 낮죠. 많이 네. 낮아져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실질 그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대출 자체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조차도 감소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가 소유자들 중에 빚 갚고 나면은 내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느냐 없더라 이게 이제 이 차트고요. 그래서 요지는 가계기업 부채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 레버리지인데 여긴 지적을 했죠. 비은행 금융 섹터에서 드러나지 않는 레버리지가 혹여라도 부정적 충격을 키울 수는 있겠다. 그리고 헤지펀드랑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좀 늘었는데 그건 내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력은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량은행과 비우량은행 모두 할 것 없이 다 금융위기 때 대비해서는 거의 배 가까이 지금 여력이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보유자산 대비 상업용, 산업용 대출 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가리지 않고 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줄 여지가 과거보다 자산은 더 많이 있고 더 많이 덜 빌려줬으니 여지는 크다, 여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브로커 딜러가 우리 금융기관의 자본 중에서 뻘짓을 한 규모가 역대급으로 낮으니까 자산 시장에 이슈가 생겨도 금융기관으로까지 전이될 여지는 작아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생명보험사가 일부 헤지펀드들은 근데 레버리지 비율이 높더라. 특히 저 위에 파란색 왼쪽 차트에서 파란색은 네. 생명보험사고 보험사. 밑에는 이제 손보인데 생보 너네 듀레이션 기니까 뻘짓 많이 한 것 같더라. 너네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헤지펀드인데 평균값이 위에 차트고 밑에 중앙값인데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훨씬 높습니다. 이 얘기는 일부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좀 과도하게 쓰고 있구나. 이게 데이터는 네. 전부 다 미국 네. 데이터잖아요. 다 미국 데이터입니다. 근데 분석돼서 하는 얘기는 다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비슷한 거 엄청 들어요. 지금 막 소름 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네, 그래서 그러하고 근데 부장님 저희가 이렇게 막 여유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빠르게 일단 연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뭐 네. 내용들을 보니까 의회조사국에서 겁니까? 요 네. 내용에서 저는 첫 번째 받은 느낌이 네, 미국은 금융위기는 없다. 네, 그 맞습니다. 보면은 이 위기가 미국 자체적으로는 없고 밖에서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대요. 연준에서도. 네, 이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없고 밖에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당장 미국이 거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가 이제 연준의 스탠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도 분명히 모니터링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보고 유럽에서 있다고. 뻘짓을 하려고 했을 때 구두로라도 경고를 하고 IMF 통해서 우회로라도 이렇게 쿡쿡 찌르고 이런 것들 보면 참 건전하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자료 내용이 너무 좋았던 내용이고 특히 이제 정책 방향이라든지 네네네. 금융시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잘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런 의회조사국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상원 나눠져 갖고 이제 정독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분석해서 우리 국회에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런 네. 얘기 볼까요? 내용은 전혀 다른데 방법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너무 필요한 그렇습니다. 이거를 안 해놓으니까 자꾸 정책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매뉴얼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네, 너무 맞습니다. 부럽네요. 지금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는 어차피 그 물가를 잡기 위한 지금까지 해왔던 액션들을 물가 잡기까지 끝까지 하겠다 해도 된다 하세요라는 톤으로 긴축 얘기를 하고 계속해도 있고 괜찮다. 네. 미국 경제는 괜찮다. 혹은 네, 미국- 금융시장은 괜찮다. 적어도 미국의 금융시장과 미국 경제 자체가 니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로 갈 일 없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미국이 버텨준다고 한다면 네. 우리 이제 아시안 외환위기 때도 선진국이 버텨줬을 때 아시아도 빠르게 회복했듯이 그렇죠. 선진국 무너지니까 IT 버블 때 그때 다 같이 힘들었거든요. 저희 네. 코스닥도 80% 빠지고 그런 걸 참고를 한다면 네. 빨리 잡히고 빨리 좋은 길 갔으면 좋겠다. 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아. 전략을 펼치실 때 연말과 연초에 있을 수 있는 연말에 롤오버 못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업들은 조심하시고 그때 생길 수 있는 시장의 노이즈들 분명히 존재하니 조심하시되 네. 너무 그곳에 그 편향되게 몰입이 돼 있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요즘 시장이 자꾸 올라가니까 전략가들 사이에서 막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어떻게 될 거 같냐고. 그래서 대부분 연간 전망을 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브로커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네. 전략 쪽에서 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네. 장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좀 그런 톤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전에 부장님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연준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 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네. 과한 자신감이라서 무언가를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들어서 네.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지켜보다가 네. 네, 좀 나아지면 네. 늦더라도 그때 좋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게 네네. 저는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또 연준이 신뢰를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보는 데이터가 100% 맞다라는 그런 신뢰가 생기면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오늘 다양할수록 시장의 방향성이 건전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또 다양한 데이터 내용 전달해주신 메리츠 증권 김훈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